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진짜 백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파는 에피타이저라면 나울통이 바로 메인 디쉬. 울산 본격 지하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부는 파일럿으로 마련된 코너죠. 세울정 통해서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 이런 정치 토크쇼는 없었습니다.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가 펼치는 정치 썰전 세울정. 파일럿 코너 세울정에서도 공동 진행을 맡은 이승우입니다. 일단 세울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울산판 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난 이구라? 그럼 왜 세울정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울산 정치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제작진 일부에서는 새롭게 울산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목 의미 정리되면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오상택 박사님, 최건 변호사님, 세울 정치를 할까요? 세울 정리를 할까요? 자꾸 세라고 이렇게 발음이 좀 세게 되긴 하는데 세울입니다. 네, 앞서 재개발 주제로 이야기했으니까 싹 다 세울 정리? 아, 갑자기 가뿐어요. 분위기 어쩔 거야. 어떠세요? 두 분 제목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저희 두 분을 위해서 처음 마련한 파일럿 코너인데 감사합니다. 네, 뭐 아닙니다. 뭐든 네. 뭐가 된지 좋습니다. 네, 네. 저 뭐 사실 제 속마음은 세울 정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세울 정리. 너무 사람들이 정리로. 그러면 좀 네, 세 보이니까 세 보이고 그러면 네. 새롭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우선 세울 정치로 하고 새로운 울산 정치로 한 2개월 뒤에 세울 정리로 네, 정리로 가시는 정리 작업은 이거 좀 2개월 뒤로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하시면 좋고요. 네, 뭐 저희는 세게 하라고 마련된 자리긴 한데 네, 세게 하시면 좋죠. 뭐 법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네, 사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지금쯤이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세울정에서는 진행자가 이제 딱 2명입니다. 결론은 이제 중요한 두 분,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청취자 반응이 안 좋으면 연출자 책임이 크겠네요.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사라지는 건가요? 그 반응이 안 좋으면 네. 세울정에 제가 진행을 맡을 수도 있고 진행자가 진행 욕심이 지어버리는. 네. 최건 변호사요. 더블 진행. 네. 오케이. 두 분 서로 썰전 버리고 나서 방송 후에 쌩 까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최건 변호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실 아까 세게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정치인이시니까 주먹 다짐하면 법적으로 푸시나요? 정치적으로 푸시나요? 중따짐 할 일이 없죠. 말로 풀어야죠. 정치적으로 푼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근데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용인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타협을 남는 거죠. 저희 예지를 드린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지금 아니,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근데 이거 잘 캡처 해놨다가 나중에 5년 뒤에 혹시 두 분 다 국회 가서 주먹 다짐 하실 수도 있다. 이거를 그치. 좀 국회는 국회의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파이터장이잖아요. 네. 네. 최건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뭐 정치 입문했다고 보기도 뭐하지만 좀 그렇다고 제가 뭐 정치인들의 생리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 제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는 서로 막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네. 그리고 뒤에서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저도 실제 봤습니다. 저는 실제 이제 국회에서 많이 봤는데요. 네.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사실 삿대질까지 오가면서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어깨동 그 풍문으로만 들었던 게 사실이군요. 저는 그게 좋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치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삭막해지는 건 좀 그렇다 생각했어요. 뒤에 가서라도 푸는 자리가 있어야 그게 된다. 이제 협상이 되고 네. 말이 통하고 네. 그러면서 좀 조율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 정치가 너무 또 법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법리적으로 돌아가기.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네. 다 뭐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 이런 게 정치가 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주제 이야기로 옮겨가 보죠. 지난주 6월 5일 방송에서
직장 갑질과 성폭력으로 얼룩진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정재용 지부장과 강승엽 조직부장 그리고 울산신문 정혜원 기자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사회 갑질과 성희롱 문제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엑셀에서 수식이랑 기호 수십만 개를 지우다 청춘 다 보낸 위탁업체 직원 이야기에서는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의 쓴맛을 본 시민들은 시정 만족도 조사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울산 지역은 시정 만족도가 굉장히 낮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놓고 시민들의 주장은 좀 갈립니다. 송철호 시장 뭐하냐? 리더십 문제 아니냐? 그 다음에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과거 보수권 시장이 쌓아놓은 공무원 문화가 민주정권에서 이제야 드러난 거다 정도인데요. 양쪽 진영 리더십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이제 여당 편을 들으려면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일단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무원 갑질, 성 문제, 성비 이런 것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뼛속 깊게 좀 반성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조금 변명할 거는 좀 찾아보면 이제 2018년 이제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그 부패 방지 시스템,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 보면 네. 울산시가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2014년에 5등급이었고요. 네. 2015년도에는 3등급, 2016년에는 3등급, 2017년에는 3등급, 2018년 1등급입니다. 그래서 18년 1등. 네, 점차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완해 나가고 청렴도가 이제 부패 방지가 좀 완화되고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사회가 이제 부패하고 비리가 있는 것은 이제 공무원 사회 자체가 갖고 있는 생리 습성 아닌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든 제도적으로 이걸 좀 무마시키고 좀 톤다운 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정책 집행자의 그리고 아까 말씀 이제 시장님의 정책 의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표가 있는데 또 국민권익위에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울산시가 2019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8.08. 2018년에는 7.85.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뼛속히 반성하고 일벌백계 그리고 무관용 원칙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소해 나가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이 문제 자체가 송철호 시장님 리더십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것도 한 요인이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 울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네. 울산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과거 보수권 시장이 쌓아놓은 공무원 문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그걸 보완할 만한 그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수권이 아닌 다른 지금 현재 여권 지역이 그러니까 계속 집권한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히 시장의 잘못이라던가 어떤 정당의 잘못보다는 공무원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고 물론 이런 문제는 있겠죠. 만약 그런 거 아까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과감하게 조치를 할 건 조치를 하고 외부적으로 사보 처리할 건 사보 처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온정적으로 감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갑질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네. 이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가 되면 당연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징계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선거 때 도왔다던가 우리 당에 나름 좀 유력한 사람이라고 감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카르텔 1부 때 이야기하신 카르텔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두 분 다 이제 학연 지연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 산업이나 아니면 어느 업종에 가도 사실 학연이나 지연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 많은데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행정부 쪽에서는 사실 지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정구,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특정구에 계신 분들의 카르텔 형성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 예. 어느 지역도 아마 똑같을 건데 음. 울산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끄집어 내시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왜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채용 자체가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좀 특정 학교들이 많이 그 진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저는 여기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진출을 했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학연이 엮여 있는 거죠. 학연이 엮여 있고 또 지연 또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들 의식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몇 기 선배다, 무슨 네. 선배다 이렇다고 감싸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벗어나야 되고 네. 그 본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흔히 말해서 학교가 별로 없는 거죠. 학교가 좀 많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도 사실 울산시의 그 시민들이나 그러니까 울산시가 말씀드렸던 120만 정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규모에 비해서 사실 학교가 적으니까 더 편중된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점차적으로 사실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이걸 좀 분리해 봐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 이제 공무원의 갑질과 성폭 뭐 성비위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형사 문제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분류해서 아주 뭐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관용 원칙을 통해서 이게 케이스가 됐을 때 파면된다든지 이런 네.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승우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 일하지 않는 줄서기 문화 이것들은 그 또한 이제 그 풍토 자체를 끊을 수 있는 또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최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동의한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제도가 있는데 그 울산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도를 마련해놨는데 적극 네. 행정에 관련된 네. 그것들이 이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어. 인사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그리고 또 다양하게 뭐 이렇게 고가 인사가 필요한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들이 좀 정립되지 않는가. 두 번째 다르게 또 경쟁의 구도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지 않는가. 그럼 개방형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좀 폭이 넓혀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뭐 울산시 같은 개방형 공무원들은 그 이제 정무 라인들 특보 라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죠. 네. 또 대변인 그리고 뭐 이제 여성복지국인가 이렇게 해서 개방직 공무원들이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공무원들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소위 말하는 늘공들과 경쟁 구도가 되면서 좀 서로 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시 기능들이 좀 더 작동이 잘 돼야 된다. 감시 기능들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사실 언론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의원들, 이제 소위 말하는 의원들의 이제 행정감사.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좀 더 강하게 이제 이걸 넓은 폭으로 이제 감시하는 기능들 이런 네.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흘러가야지 말씀하셨던 이제 늘공의 문제, 복지부동의 문제 이런 것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네. 개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개방직으로 지금 채용하고는 하는데 네.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네. 개방직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이게 형식만 개방형이지 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도 미리 짜놓고 형식만 만드는 거죠. 형식만 그리고, 그리고 개방직 네. 공무원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쪽에 유리한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뭐 유력 인사들의 자녀를 집어넣고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보훈 인사다. 예. 네. 뭐 물론 그 부분은 지적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개방형 공무원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게 맞는데 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사실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최건 변호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가 얼마 없어서 이들은 시험을 쳐서 이제 그 업종에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집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채용된 것 자체는 사실 문제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시험 거기는 이게 제가 만약 그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네. 이분들이 들어가서 만약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 중에 하나가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그 학교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형식을 예. 이제 맞다 하더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공고한 카르텔 구조가 형성됐다면 문제제기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성을 좀 보장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지 못한다면 제도가 좀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도 뒷받침 아까 우리 첫 주제인 뭐 리더십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네. 그걸 어떻게 할 의지가 강하냐가 음. 사실은 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정책 결정자의 좀 의지 반영을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제 현재 이제 뭐 제 속마음이고요.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뭐 최고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특정 인물 뭐 보훈 인사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거기서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그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어플라이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어플라이 자체를 안 하도록 그 봉쇄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일부에 두 분이 이야기하셨던 중점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이제 선출직에 대한 인사권 또는 이제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늘공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아까 2부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늘공들이 카르텔을 조직을 하고 하나의 조직화가 되면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이제 어공이 와도 이들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쇄신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저희의 중점적인 내용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뭐 카르텔을 뭐 조직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제 결집된 이제 행정 조직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쇄신점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이제 또 완력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을 쇄신할 수 감시기관. 있는 감시기관, 감시 기능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사례들이나 아니면은 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런 예, 것들? 거기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실 감시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감시 기능이 내부적인 감시 기능 뭐 감사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 언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흔히 말해서 카르텔에서 그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라고 하시면 뭐 언론이나 내부 사실 내부 조직 내부 조직에서 네. 내부 조직 같은 건 더 뭐 말할 나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네. 같은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내부 조직에서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한다는 게 사실상 그게 유명무실한 거죠.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니까 행정심판 같은 걸 하는데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해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네. 같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유명무실한 거고 네. 외부 감시 기능이 더 좀 많이 또 발동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뭐 제가 전공도 아니고 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많이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울산시는 이제 제도는 다 갖추고 있어요. 제도는 가지고 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도 이미 2019년 이제 2020년 이제 6월 9일 날 이제 정부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 행정에 관련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 2019년 울산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방형 공무원제 뭐 해서 문제도 뭐 일어났지만 거기에 대한 경쟁 구도도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면 울산 신문고위라 들어보셨어요? 신문고위.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옴부즈만이라죠. 있습니다. 옴부즈맨, 네. 그 제도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형 자율적인 감시 기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진영이나 뭐 언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감시 기능도 있지만 또 외곽에서 할 수 있는 감시 기능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 울산시는 이미 아주 좀 모범적으로 잘 갖춰졌는데 네. 왜 작동되지 않느냐? 네. 이게 작동을 이제 구동시키고 기름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돌려서 네. 이제 성과들을 좀 이렇게 좀 수거할 시점이 아닌가. 이미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네. 없으나 그것들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네. 해보니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실험도 많이 해봤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울산시 자체에서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근데 그 문제의식들을 진짜 작동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작동되지 않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또 급선무가 아닌가 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두 분이 만약에 2년 뒤에 시장이 당선이 되셨으면 만약에 예. 2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저희 상상 플렉스라고 요즘 그런 단어가 있던데 훅 네. 들어와가지고 갑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훅 들어와가지고. 네.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상태 박사께서 이게 먼저- 제가 이제 네. 이제 하나 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고민을 이제 아주 이제 깊게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제가 이제 경험을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리나 이제 부패 그리고 뭐 갑질, 성비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압력을 줘야 돼요. 압력. 네. 압력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렇죠. 시장 혹은 음, 선출직이 압력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선출주 압력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케이스. 네. 네. 이게 이제 외교부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항상 뉴스를 보면 외교부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외교부 성비 문제 많이 나오고 성비 문제. 뭐 대사관에서 그 뭐 어떤 대사가 뭐 성비에서 성폭행. 네. 해서 네. 다시 뭐 국내로 소환해 오고 뭐 그렇죠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항상 그게 골몰이었어요. 네. 코이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루어지는 성폭행, 뭐 갑질, 뭐 이런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죠. 네. 사실 우리 뭐 울산시나 지방 행정 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지지만 네. 그래서 이제 외교부는 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혁신 네. 위한 혁신 태스크 포트를 만들어서 네. 그냥 막 다 파면시키겠다. 혁신 TF 팀이 모든 걸 다. 그렇죠. 그 네. 혁신 로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외교부가. 네. 그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기와 장기를 만들어서 네. 그 지금 외교부 갖고 있는 그 나쁜 이미지, 음. 그 뭐 갑질, 그다음에 또 뭐 성비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발휘한 거죠. 네. 거기에 원칙은 무관용인 거죠. 무관용. 네.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공무원 사이에 뭔가 좀 경각심을 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보완되고 자기가 이제 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같이 구성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런 비위 문제들을 해소해 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복지부동 문제, 뭐 아까 말했던 또 줄서기 문제들은 있는 제도를 잘 구동할 수 있는 그 체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 지표. 저는 사실 항상 지표화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표화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이터와 지표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에도 알리고 네. 또 울산시가 또 개선되고 있는 것을 좀 비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않는가. 네. 최건 변호사께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부적인 감시 기구를 만들어서 내부, 네. 그러니까 내부 개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전제 가지고 예. 질문을 드렸는데 예. 네. 외부 감시 기구. 외부 예. 감시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그 시장 한 명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시장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외부 감시 기구가 작동이 돼서 실제로 그러니까 시정에서 비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고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을 했을 때 네. 즉각 좀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부 고발자 피해자들은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조직 문화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다른 압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직 문화 자체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예, 된다. 개선해야 네.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무관용 원칙도 맞고 전 뭐 다 맞다고 생각하면 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이렇게 되는 이상은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뭐 그 어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시청이든 구청이든 뭐 비리가 발생하고 뭐 부당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할 건데 쉽게 얘기해서 밑보여가지고 내가 남는 게 뭐냐. 계속 일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야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네. 그 인사도 좀 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있고 거기 결부돼 있으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네.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데 네. 순환 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인사순환은 지금 울산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 바뀌어갖고 사실 이제 더 좋은 자리로 예. 가려고 줄서기 문화가 있어요. 요거는 뭐 다른 견해로 다시 저희가 한번 주제를 달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 두 분이서 이야기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정말 괜찮은 공무원 조직이나 아니면 개혁이 될 것 같아요. 네. 무관용으로 강력한 이제 그 징계 처벌 수위와 그다음에 조직 문화 개선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외부 기관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진짜 지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선제적인 케이스가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감시기는 하고 네, 감시기능이 네. 있는. 아주 네. 좋네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어려운 거는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에서 불철저하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뭐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거에서 또 이렇게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잘 이렇게 좀 헌신하시고 네. 행정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도 같이 드려야 되지 네. 않는가 이런 생각.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무원들. 표심을 위한 뭔가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진심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큰일 났다. 진짜. 저 공무원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안 사랑할게요. 네, 장난이고요. 네. 네, 저희가 그러면 아까 저희 일부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 청취자들께서 좀 이제 입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꽤 계실 텐데 다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일부 마지막 질문 때 이제 정치 세습을 위해서 각자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이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내부 문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와 이거 굉장히 곤란한. 사실 뭐 이제만 말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말해 왔던 거고. 최근 변호사께서는 예전부터 말하셨다고 하죠. 저는 이제 갑자기 오늘 처음 들어 훅 들어와가지고 네, 훅 들어온 게 이런 매력이 있네요. 그럼요. 네. 이게 훅훅 들어 자주 들어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최근 변호사께서 예. 그러면 늘 주장하셨던 이야기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꼭 이게 울산시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네, 아까 그렇게 전국적인 사실 문제입니다. 그 네.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이 흔히 말해서 보수 진영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뭐 유시한 이제 보수 지역 쪽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뭐 바람 선거를 하고 이 저 보수 진영에서는 조직 선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 조직이 아닌가요? 아니, 조직 선거 하셨나요? 우리가 왜 바람만 타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 얘기하는데 네. 이 조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조직이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 조직도 쇄신이 만약 그 조직 그 선거를 한다는 자체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10년 전, 15년 전 했던 조직이 그대로 있어서 그때 막내가 지금 또 막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째 막내. 20년째 막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렇게 변호사의 되냐. 막내잖아. 50인데 막내. 아니 50은 아니고 40대 후반인데 곧 50. 곧.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떤 게 선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네. 그 미래통합당 이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네. 또 흔히 말해서 앞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뒤차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복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때 느꼈지만 좀 사실 좀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괜찮은 사람 누구 있냐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 괜찮다 이렇게 소개를 받으려고 하면 뭐 민주당에가 있거나 정치랑 좀 무관심 계층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저는 같이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안 왔다. 안 오는데 네.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법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인적 쇄신이다. 인적 쇄신. 앞차가 나가야 뒤차가 들어오지. 네. 앞차가 막고 있으면 뒤차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고인물. 예. 네. 똥차 나가라 이거. 그렇지. 어휴,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노골적이네. 제가 한 10년 뒤에 만약 제가 뭐 잘 된다면 10년 뒤에 저보고 앞차고 뭐 저보고 똥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오. 그리고 좀 저도 제가 사실 민주당 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586 쇄신 얘기가 나왔는데 586 쇄신들이 옛날 386인데 지금 586 쇄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586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형벌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막내고 이 형들은 나가라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사실 민의를 반영하는 건데 민의라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집단의 목소리밖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젊은 계층들은 등을 돌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예. 오상태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막내라서 네. 40대 막내 두 분이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계십니다. 네. 막내라서 뭐 최고 변호사님 일부에서 말했듯이 인적 쇄신 뭐 이런 거 다 동의를 하고요. 네. 이제 울산 민주당을 봤을 때 이제 뭐 이게 이제 각 당의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좀 색깔이. 그래서 네. 저희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사실 민주당에 대한 토양이 약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2018년대 이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지방의회와 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이제 싹쓸이하는 그런 쾌거를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쾌거가요? 얼마나 기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캐고다. 뭐 그렇죠, 이런 쾌거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저는 기보 뭐 이런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고. 반대서 비보다. 네.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네. 흘렀습니다. 흘렀고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 그다음에 지선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쇄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뼈대를 좀 다시 공과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혼돈 속에서 이제 뭐 많은 의소를 발휘했지만 네. 이제 중심을 좀 세워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는가. 그래서 네. 저 뭐 불경 선거에서 좀 참패를 했지만 그래도 뭐 이상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상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북구민과 울산 시민에게 인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더십을 이제 세울 수 있는 어떤 기본적 요건은 말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울산시 이제 민주당 출신의 또 지방 정부를 세웠던 송철호 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중심축은 다 섰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 축을 중심으로 한 또 이렇게 리더십이 이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또 토양이 또 다시 형성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울산 시민들에게 좀 인정받고 민주당이 또 실력을 인정받고 또 그런 또 모범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네. 좀 만들어줄 과제가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민주당에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쇄신 문제는 뭐 일부에 말했듯이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병행해야 될 문제고. 네. 우리 최건 변호사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젊고 참신한 젊고 네. 참신한 중요합니다. 네.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뭐 좀 조명받고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토양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저는 예,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인적 쇄신 문제는 제가 네. 뭐 남당을 비판하지는 않는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열린우리당 토양이 약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켜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지켜온 세월이 10여 년이 흘렀던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이쪽 쇄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마다 나오던 인물 또 나오고 또 이번에도 누구 나온다더라.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거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 이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3부에 제가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공직 후보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전문성 결여 이런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 모든 걸 전문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있으면 출마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울산 시민들에게 심판이 아니에요. 선택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선택받고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의 능력과 소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한 그 비전들을 이제 울산 시민들이 이제 판단해 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이 구조화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윗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 속에서 경쟁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옳은 방향인데 독점하는 구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 뭐 거대, 뭐 이렇게 되게 뭐 소위 말하는 아주 거물의 독점 이런 것들은 좀 소위 말하는 썩은 물이 될 수 있으니 네. 그거는 좀 대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거 출마할 자유가 있고 그건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행정가도 할 수 있고, 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이 지역구에도 할 수 있고, 저 지역구에도 할 수 있고. 네. 이건 사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매번 출마한다. 매번 나가고 이번엔 네. 이 지역구, 다음엔 저 지역구.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많죠. 3부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뭐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해요. 여기 가면 남구의 아들이고 저기 가면 중구의 아들이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네.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정치는 사실 명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실리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실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출하게 되면 내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차세대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게 말하는 네.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내가 나가서 이런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나가서 앞으로 후세대들한테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처음에 울산에 와서 한 얘기가 세대 교체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네. 저는 항상 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그 보고 있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많지도 않지만 그 뭐 흔히 말해서 조금 발자취를 남길 수도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수 세력이 새로운 그러니까 인재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네. 제가 항상 한 얘기가 내가 먼저 앞장설 테니까 따라와라 그랬는데, 뭐 그 안 뭐, 왔다. 다음에 오시죠. 다음에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예, 그 말씀 동의하고요. 저도 사실은 뭐 예. 조금 더 동조를 하면 뭐 틀린 말 아니기 때문에 뭐 예. 크게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너는 미래가 있잖아. 그 단어가 굉장히 저는 싫었어요. 아 그렇죠. 예. 다음 있잖아. 저는 현재입니다. 항상 그러고 다녔습니다. 저는 현재입니다. 현재. 넌 다음이 있잖아. 넌 미래가 있잖아. 솔직히 좀 그 네. 단어는 네. 저를 사실은 좀 존먹는 단어였어요. 음.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저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선거에서 저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너무 풀면 저희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지고. 네. 오늘 다 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 파일럿으로 오늘 시작을 해서 고정으로 가는 큰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두 분 다음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두 분의 다음 총선을 응원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저 오박사님 지선이에요, 말씀하신 총선이에요? 것처럼 네.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네, 나는 너무, 내가 네. 뭘 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벌써 주제 넘은 거고, 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고, 그 네. 기회가 오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제 모토 중에 하나는 그 자기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가족들도 희생해야 되고 주변 사람도 희생해야 되고, 이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보따리는 아, 여기까지. 네. 이제 재밌는 주제 말씀하셨는데. 네. 네. 보따리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너무 두 분의 이 치고받고 하는 치고받고는 아니지. 치고받지. 네. 치고받고. 아, 근데 이거 주제 좀 각을 세우는 주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각을 다음에 세우는 그럼 주제. 좀 윤명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할까요? 아니 그렇게 이게 할까요? 주제가 네. 너무 이렇게 네. 공무원 주제를 하셔서. 네. 좀 이제 빨리 끝나고 좀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거. 너무 덥다. 아, 네. 오상태 박사께서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떠셨나요, 오늘? 아, 평소에 그 대형 현수막을 보던 최권 변호사님을 오늘 실제로 네. 실물로 저도 뵙고. 대형 현수막으로 그림으로만 뵙던 오상태 박사님을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최권 변호사님 만나서 굉장히 즐겁고 좋고요. 네. 첫
그 태국의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런 울산에 좋은 정치인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최근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울산에 어쨌든 우리 이 방송 자체가 이제 울산의 정치 지형이나 뭐 문제점 또 개선할 수 있는 걸 말하는 방송이니까 네. 이제 다양한 시각과 뭐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좀 생산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이게 또 출연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아니 아까 전에 이거 안 넣으면 자른다길래.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두 번째 출연이신데 예. 혹시 세 번째도 주실 건가요?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팟캐스트 특성상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너무 형식과 이런 거에 얽매이다 보면 그 흔히 말해서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또 하든 뭐 그러니까 흔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정답을 외우고 있고 짜져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판이. 네. 그 보좌관들이 써준 그 정답 그대로 읽고 네. 근데 구체적인 질문 들어오면 또 말고 그리고 여기 이런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정치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뭐 주제가 정치가 아니라 뭐 딴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우선 아니 아까 예. 저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했던 건 예.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연하시면 어떤 주제? 어떤 주제를 다뤄볼 건지. 아까 윤미향 안 하실 것 당선이 같은데.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이슈는 이제 좀 지나가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그러면 이후니까 이제 그때는 좀 지나가. PD님 작가님이 네. 또 그 사회적 이슈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정치적 네. 이슈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아니면 좀 오래된 조국 사태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할까요? 저 멀리 있는. 저러면 오늘 빨리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로 오선태 변호사님께서 우실 것 같아요. 이제. 혹시 그 박사님은 이 주제 달아보고 아니면 뭐 조국 사태가 우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더 이제 한 달 후에 이슈나 이런 거 우리 또 또 봐야 청취자분께서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네. 속 편하게 또 풀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짓궂게 저희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세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장난 없는데. 네, 오늘 워밍업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좀 더 세게 가는 새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대담할 만한 주제가 말씀하셨듯이 잘 나오면 이 파일럿 코너 새울정이 고정 코너로 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산 북구에서 민간 주도로 진행된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 주민 투표가 지난 6일 마무리됐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살고 있는 울산 지역 주민들도 원전 부속시설 건설 관련 공론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주민 투표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중 28.82%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수는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제가 개표 이후에 주민투표관리위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한 33%의 투표율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주민투표가 참여가 3만 명을 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 5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비록 최대 목표는 넘지 못했지만 울산 북구 지근거리에 원전과 원전 부속시설이 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절망이 아닌 희망에 찬 목소리임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투표에 참여한 5만 명 중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산업부와 사용 후 해결로 재검토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승우,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고정 좀 시켜주세요, 두 분.